여러분,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말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 틀을 설계한 남자 존 로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국가는, 왜 정부는 우리한테 마음대로 세금을 더 걷거나 갑자기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을까요? 이 간단한 질문 속에 300년 전 한 철학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치 철학. 와, 말만 들어도 좀 딱딱하죠?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없으면 그냥 벽돌이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죠. 너무나 기본이라 평소엔 우리가 인지조차 못하고 사는 법니다. 바로 그 현대민주주의라는 놀라운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를 작성한 사람. 그가 바로 존 로크입니다. 뭐랄까, 우리 자유의 소스 코드를 짠 그런 위대한 프로그래머였던 거죠. 그럼 루크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은요, 질서나 안정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왕의 목이 광장에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댕강 잘려나갈 만큼 모든 가치관이 뒤집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왕과 의회가 전쟁을 벌이고 결국엔 왕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다 장씨 공화정이 들어섰는데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왕을 데려오죠. 근데 그 왕도 결국 혁명으로 쫓겨나요. 이게 한 세기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싸웠던 거죠. 존 로크는 바로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로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상한 글이나 쓰던 그런 철학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이 정치적 폭풍에 진짜 심장부에서 직접 싸웠던 행동가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왕에게 맞섰던 아버지 밑에서 저항의 정신을 배웠고 의학을 공부하면서는 모든 걸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과학적 사고를 익혔죠. 그리고 반체제 정치 거물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결국엔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해외로 망명까지 가야 했고요. 여기서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역작이요. 무슨 편안하고 아늑한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목숨 걸고 도망친 그 망명지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로는 그냥 학술 서적이 아니라 폭정에 맞서 던진 하나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로크의 통치론이 대단한 이유는요, 그냥 낡은 세상을 부수자고만 외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럼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했어요. 바로 국민의 동의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재료로 만든 정부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였죠. 자, 이 두 그림의 차이 딱 보이시죠? 바로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 방향의 차이입니다. 옛날엔 어땠어요? 권력은 저 위 하늘에서 신을 거쳐 왕에게로 내려오는 거였죠. 아주 수직적인 구조예요. 근데 로크가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권력의 진짜 주인은 저 꼭대기에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국민이라고, 그리고 정부는 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로크 사상의 심장, 자연권입니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이 권리들은 왕이나 국가가 자, 너 가져 하고 허락해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재산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땅이나 재산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귀족들만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로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당신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건 당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겠어요. 신분이 아니라 나의 노동으로 얻은 재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게 바로 수백 년 묵은 봉건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로크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딱 한 가지 임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이 자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관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역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용한 그 관리인이 돌변해서 오히려 우리 집을 털고 우리를 해치려고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크의 이론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답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로크의 대답은 그야말로 시대를 뒤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저항할 수 있다. 네, 저항권입니다. 정부가 우리와의 계약을 깨고 신뢰를 배신하면 권력을 맡겼던 국민이 다시 그 권력을 회수해서 정부를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훗날 일어날 모든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까지 한 생각이 그냥 책 속에만 갇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 아이디어는 종이를 뚫고 나와서 현실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로크의 생각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 같았어요.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면서 쓰러집니다. 그 충격파는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대로 녹아들죠. 그리고 그 불씨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뼈대가 된 거죠. 그렇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좋든 싫든 이 세계는 로크가 설계한 이 운영체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상식이 한때는 목숨을 걸고 외쳐야 했던 급진적인 사상이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사실 존 로크가 상상했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존 로크는 우리에게 위대한 설계도를 남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만 있다고 멋진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을 제대로 짓고 또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건 결국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규칙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300년 전에 쓰인 어떤 계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 오래된 약속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경제적 불평등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바로 이런 극심한 불평등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를 떠받치는 기초,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이 설계했던 이 사회계약이라는 게 과연 지금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존 로크 사상의 핵심, 재산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으로 말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크가 말한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이나 땅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재산이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자유, 또 우리가 가진 자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 그 자체를 의미했던 거죠. 로크는 재산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우리의 노동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모두의 것이었던 숲에서 내가 직접 땀 흘려 사과를 땄다면 그 사과는 이제 정당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노동이 공유물을 사유재산으로 바꾼 거죠. 정말 획기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연적인 권리가 있다면 대체 정부는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크의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사회계약이 등장합니다. 로크는 정부가 아예 없는 자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자유롭긴 한데 동시에 내 권리가 언제든 침해당할 수 있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나의 절대적인 자유를 조금 내려놓는 대신 안정과 재산 보호를 얻기로 한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재산, 즉 생명과 자유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한테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에요. 계약에는 아주 명확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우리,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거고 절대적일 수 없으며 오직 모두의 이익, 즉 공공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 계약을 어기고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켜줘야 할 존재가 위협이 된다면요? 로크는 바로 이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폭군이라도 왕은 신이 내린 존재니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의 대답은 그야말로 정치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부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정부를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릴 권리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저항권 사상이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생각은 그냥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일으키는 철학적 불꽃이 되었죠.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 사상 위에 세워진 겁니다. 자, 이처럼 로크가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이 마냥 밝기만 한 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훨씬 더 복잡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논리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자본주의의 극심한 불평등을 옹호하는 데 쓰이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민들이 유럽식으로 노동하지 않은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시기였죠. 로크 이론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화폐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로크는 사과나 곡식 같은 건 썩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에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돈이 생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를 무한정 쌓아두는 게 가능해졌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씨앗이 심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산보호라는 로크의 핵심 목표가 소수에게 부가 끝없이 집중되는 이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셈이죠. 이 숫자 62. 2015년에 단 62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36억 명의 재산과 같았다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00년 전에 맺어진 이 사회 계약,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로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약의 조건을 용감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